안녕하세요. 혹시 한글날이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한글날은 단순히 한글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한글날은 1446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당시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를 배우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백성이 쉽게 글을 배워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셨죠. 바로 그 문자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인데요. 그래서 한글날은 단순히 문자 체계의 발명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세종대왕의 큰 뜻이 담긴 날이랍니다. 원래 한글날은 조선 말기까지 따로 기념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다 1926년 조선어학회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각야날을 만들었답니다. 이후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오늘날의 한글날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리고 한글날이 정식으로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2005년이었고 그 이후 더욱 의미 있는 날로 자리 잡았답니다. 한글날은 단순히 문자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부심이자 문화적 유산을 지키는 날인데요. 한글은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문자 체계로 어떠한 소리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고 배우기가 쉽다는 특징 덕분에 외국인들도 한글을 매우 흥미롭게 여기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한글의 가치를 더욱 되새기며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한글은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우리나라 말의 소리 구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글자의 음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에서 따왔고 시옷은 이빨의 모양을 본뜬 것이죠. 이렇게 소리와 모양이 일치하는 독창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어 세종대왕은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한글날은 주로 학술적인 행사나 기념식으로만 치러지곤 하였었는데요. 최근에는 한글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되며 한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답니다. 특히 한글을 주제로 한 전시회나 예술 공연 등이 다양하게 열리며 많은 이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 또한 알게 하고 있죠. 이러한 한글은 더 이상 단순히 한국만의 문자가 아닌데요.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답니다. 1997년에는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매년 유네스코에서 수여하는 세종대왕 문해상도 한글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죠. 이 상은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가 되며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있답니다. 게다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글은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한글은 그 단순함과 규칙성 덕분에 컴퓨터 처리와 디지털 환경에서 아주 적합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에서 쉽게 타이핑할 수 있고 미래의 AI 언어로도 각광을 받으며 그 활용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죠. 또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글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K-팝이나 K-드라마 등을 통하여 한국을 알게 된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한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한글날은 단순히 그날 하루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글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한글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앞으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은 더욱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지금도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쉽게 다양한 교재와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글의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글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언어이자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며 연구되고 또한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사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는 있지만 그 언어를 표기할 문자가 없는 민족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민족들이 앞다투어 한글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글은 배우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미국 CNN의 미모의 여기자가 자세히 취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의 취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의 스토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32살의 루나입니다. 이번에 특집으로 문자의 역할과 한글이 가지는 특별함을 알리는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한글이 어떻게 다른 민족과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는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이러한 특집 기사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데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웠지만 해외 취재를 다니며 여러 언어를 접하게 되면서 문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특히 2년 전 동남아시아의 작은 마을을 취재하던 중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은 자신들의 언어는 가지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갖춰진 문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문자가 없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정보와 역사를 기록하고 전파할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죠. 그 후 한글이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에게 보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내가 찾아야 할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글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단순하고 효율적인 구조 덕분에 여러 나라의 민족들에게 중요한 글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자는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문자 없이 살아가는 민족들이 많이 있답니다. 먼저 문자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자, 즉 글자는 단순히 소리나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 이상이랍니다. 문자는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죠. 교육이나 법률, 경제 등 사회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 문자에 기반을 두고 있답니다. 만약 우리에게 문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기록하고 저장하는 모든 정보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문자가 없다면 언어를 배우거나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것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문자가 없는 민족은 얼마나 큰 불편함이 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몇몇 민족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말로만 언어를 전승해왔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들은 점점 더 문자화된 사회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문자 없이는 교육을 받기도 어렵고 경제활동이나 법률 체계를 이해하기도 힘들기 때문인데요. 문자가 없는 민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거나 보존하기 어려워 결국은 그들의 문화와 역사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한글은 큰 희망이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수많은 문자들 중 왜 하필 한글일까요? 한국의 고유 문자이자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처음부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게 하고 매우 간단한 원리로 문자화를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한글은 모든 소리를 거의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에게 적합한 문자로 떠올랐습니다. 한글의 창제는 그 자체로 인류 역사상 매우 독창적인 사건 중 하나로 당시 조선의 상황과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을 반영한 위대한 업적인데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보다 쉽게 문자를 배워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문자를 고안했죠. 한글이 창제된 배경과 그 우수성을 탐구하면서 왜 이 문자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한글을 도입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5세기 초 조선은 사회 전반적으로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한자는 당시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거쳐 사용되어 왔고 조선에서도 지식인과 지배층 사이에서 학문과 문서를 기록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한자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가 매우 어려웠죠.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했기 때문에 문맹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지식과 정보는 상류층에만 제한되었죠. 세종대왕은 그러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백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는데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한글 창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때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문자의 구조와 사용법까지 철저하게 계획했는데요.
그 결과 한글은 음운학적으로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음절을 이루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음은 발음할 때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 뒤쪽에 닿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고 미음은 입술이 닫히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이렇게 각 문자의 모양이 발음기관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어 문자를 배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발음과 문자를 연결지을 수 있는데요. 이는 당시로서도 매우 혁신적인 방식이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과학적 구조가 높이 평가되고 있답니다. 또한 한글의 모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모음 아는 하늘을, 은은 땅을, 이는 사람을 상징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다른 모음을 형성한답니다. 이러한 철학적 기초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조선의 세계관과 자연의 이치를 반영한 문자라는 것을 보여주죠. 한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그 단순함인데요. 한글은 기본 자음과 모음만을 익히면 대부분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로 구성된 총 24개의 기본 자모만으로 수많은 소리를 조합할 수 있죠. 이는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했던 기존의 문자 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한글이 백성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 한글을 창제한 후 그는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훈민정음이라는 설명서를 만들었답니다. 훈민정음에는 한글의 창제 이유와 그 사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훈민정음 서문에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죠. 이 말은 당시 조선 백성들의 언어 생활이 한자와 맞지 않아 불편했음을 시사하며 한글이 백성을 위한 문자로서 창제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한글의 또 다른 우수성은 그 정교한 음운 체계인데요. 한글은 음소 문자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하나의 음절을 표현한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계 대부분의 언어를 표기하는 데 있어 매우 효율적인데요. 한글이 각 민족의 고유한 발음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인 동시에 문법적 유연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한글은 다른 문자들에 비해 공간적으로도 아주 효율적인데요. 한 음절이 하나의 블록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글자를 읽을 때 각 음절 단위로 정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죠. 이는 읽는 속도를 높이고 문자의 가독성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게다가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매우 유리한 문자인데요. 유니코드로 표준화된 한글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글의 응용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그저 문자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한글은 조선의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되면서 조선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상류층에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계층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문맹률이 감소하고 백성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글이 창제되면서 조선의 문화도 더욱 풍부해졌는데요. 다양한 문학 작품이 한글로 기록되었고 이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쉽게 전달될 수 있었죠. 이전에는 지식인들만 이해할 수 있었던 역사적, 철학적, 문학적 지식들이 한글을 통해 보다 넓은 층으로 퍼져나갔답니다. 이는 조선의 문화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늘날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에서도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한글 창제의 업적을 기념하며 1989년에 세종대왕상을 만들었는데요. 문자를 통해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한 세종대왕의 공로를 높이 산 것이죠. 그의 성과는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문해력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답니다. 유네스코는 바로 이러한 세종대왕의 정신에 착안하여 전 세계에서 문해교육을 통해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상을 만들게 된 것인데요. 세종대왕상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그가 모든 이가 배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최초의 지도자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한글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사용되는 문자가 아닌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글은 그 독창적인 구조와 쉬운 학습성 덕분에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가 없는 민족들이 한글을 도입함으로써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죠. 한글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답니다. 한글이 이렇게 세계적인 문자로 인정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째로 한글은 배우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문자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한글은 발음의 정확성을 보장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언어에서 한글은 그 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매우 적합하다는 것인데요. 유니코드로 표준화된 한글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글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주요 언어들에 비해 더 우수하게 평가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를 위해 각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한글의 구조적 장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이지만 배움의 측면에서 보면 꽤나 까다로운 편인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발음 규칙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영어에서는 한 글자가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반대로 한 소리가 여러 글자로 표현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OUGH라는 철자는 도, 스루, 소트, 터프 등에서 모두 다른 소리로 발음이 되는데요. 이런 불규칙한 발음 규칙은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답니다. 반면에 한글은 철자와 발음이 1대1로 대응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항상 같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한 번 배운 발음 규칙은 끝까지 유지가 된답니다. 이렇게 명확한 규칙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가 훨씬 쉽고 특히나 문자가 없는 민족들에게는 더 직관적인 것이죠. 또한 영어는 역사적으로 라틴어나 프랑스어, 게르만어 등 다양한 언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휘가 복잡하게 발전했는데요. 그 결과 같은 의미의 단어나 표현이라도 여러 가지 단어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죠. 반면에 한글은 창제 시에 발음과 문자의 일관성을 최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영어에 비해 훨씬 논리적이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다음 중국어는 한자라는 복잡한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데요.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가 각각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특히 문자가 없는 민족이 한자를 도입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새로운 글자를 개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자의 또 다른 문제는 발음과 문자의 불일치인데요. 한자는 뜻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를 보고 그 소리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동음이어처럼 같은 소리를 내는 글자들이 여러 개가 있어 듣기만으로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답니다. 이와 비교하였을 때 한글은 발음 중심의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을 보고 발음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발음이 언어의 의미와 직결되므로 배우는 사람들에게 훨씬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하게 된답니다. 또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만으로 수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어 문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강력한 표현력을 자랑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를 혼합해 사용하는 복잡한 문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어 학습자는 세 가지의 다른 문자를 익혀야 한답니다. 이는 일본어를 배우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초래하죠. 게다가 일본어의 음절 구조는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언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어는 카, 사, 타와 같은 단순 음절을 중심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외래어나 복잡한 발음을 담아내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나 한글은 모음과 자음의 결합을 통해 복잡한 음절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음절뿐만 아니라 두 자음과 하나의 모음 혹은 모음 사이에 자음이 들어간 음절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죠. 이 덕분에 한글은 다양한 언어의 소리를 보다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어로는 발음하기 어려운 복잡한 외래어도 한글로는 쉽게 적을 수 있답니다. 이제 한글의 구조적 장점이 왜 문자가 없는 민족들에게 더 적합한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글은 발음 기관을 시각적으로 반영한 문자라는 점에서 학습이 매우 직관적이랍니다. 자음은 발음을 할 때 혀나 입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모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리적이고 상징적인 구조 덕분에 한글은 그 자체로 기억하기가 쉬워 배우는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답니다. 다른 언어들은 그저 문자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데 비하여 한글은 자연스럽게 소리를 이해하고 표기할 수 있는 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글이 찌아찌아족과 같은 소수 민족들에게 빠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글은 기술적 발전과 함께 그 전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속도는 다른 문자들보다 월등히 빠르고 소리와 문자가 직결되는 특성 덕분에 의사소통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랍니다. 이는 문자 보급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게다가 한글이 가지는 유연성은 문자가 없는 민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은 각기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넘어서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는 그 문화와 언어 체계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 외국어로서 사용되거나 다른 민족의 언어를 표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나 한글은 그런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데요. 한글은 어떠한 언어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문화나 언어 체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이는 한글이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훨씬 더 적합한 이유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에는 아직도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할 문자가 없는 민족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찌우찌우족부터 중국의 어원키족 그리고 대만의 부눈족은 이러한 문자를 가지지 못한 민족 중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도입하였는데요. 한글은 배우기가 쉽고 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이죠. 한글이 국제적으로 도입된 첫 번째 사례는 인도네시아의 찌우찌우족인데요. 찌우찌우족은 수마트라 섬 남부에 위치한 부족으로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표기할 문자가 없었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한국의 언어학자들이 찌우찌우족과 협력하여 한글을 그들의 공식 문자로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찌우찌우어는 한국어와 발음 구조가 비슷하여 한글이 그들의 언어를 적는데 매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찌우찌우족이 한글을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배우기가 쉽고 음성 언어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글의 24개 기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그들의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답니다. 찌우찌우족은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구조 덕분에 문자를 쉽게 배울 수 있었고 이는 부족 내 문맹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죠. 그리고 중국의 북동부에 위치한 어원키족도 오래전부터 자신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표기할 문자가 없었는데요. 어원키어는 매우 독특한 발음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중국어 표기 체계로는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웠답니다. 한글은 이러한 어원키어의 복잡한 소리들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한글을 자신들의 문자로 도입하게 되었죠. 어원키족의 경우 한글의 음소적 특성 덕분에 모든 발음을 빠짐없이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한글은 각 문자의 모양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반영하고 있어서 발음을 배우기에도 쉬웠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어원키족은 한글을 통하여 자신들의 언어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만의 부눈족은 그들의 전통 언어를 거의 잃어버릴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젊은 세대는 부눈어를 배우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한 부눈어는 점차 사라질 위험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부눈족은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문자들을 검토하였고 그 중에서 한글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답니다. 부눈족은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자가 간단하고 체계적이어서 젊은 세대에게도 쉽게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하였는데요. 한글은 그들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고 이를 통해 부눈족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한글이 다양한 민족들에게 선택된 것은 한글이 그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은 문자가 없는 민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한글이 더욱 많은 민족들에게 보급된다면 아직까지 문자를 가지지 못한 여러 언어들이 기록되고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한글이 세계적인 문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죠. 한글은 그 창제 배경에서부터 현대적 응용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놀라운 문자인데요. 세종대왕의 창의성과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긴 이 문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한글은 문자가 없는 민족들에게 적합한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요. 발음과 문자의 직관적인 대응, 적은 문자 수로도 표현이 가능한 풍부한 소리체계, 그리고 학습의 용이성 덕분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한글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더욱 널리 퍼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한글이 단순하게 한국의 문자로서만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세계적인 문자로 빛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미국 CNN에서 일하고 계시는 루나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문자가 없는 민족들에게 한글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연을 주신 루나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취재의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글이 뛰어난 문자라는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글은 중국의 한자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한글이 독창적이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청중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글로벌 컨퍼런스장. 하버드 대학의 유명 언어학 교수와 중국 IT 기업의 데이터 분석가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스토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미국인 엘레나입니다. 구글에서 인공지능 AI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IT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라스베가스 글로벌 IT 컨퍼런스는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기술을 탐구하는 대규모 행사인데요. 저처럼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명의 IT 전문가들이 이곳에 모여 최신의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죠. 올해 컨퍼런스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미래로 AI가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AI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하죠. 교육부터 의료, 환경,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 AI가 적용되면서 저희는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답니다. 컨퍼런스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전 세계 IT 리더들과 개발자들이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각국의 기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AI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AI가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AI의 혁신적인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고 싶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AI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이기에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전부터 제가 가장 기대했던 발표 중 하나는 바로 IT 강국인 한국의 발표였는데요. 한국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로 특히 AI와 5G 그리고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해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들의 발표를 직접 듣게 된다는 사실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죠.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구글에서 AI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는데요. 한국 기업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효율성과 빠른 기술 적응력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그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적 성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죠. 특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발표가 많다고 해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IT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나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시스템까지 한국의 기술력은 실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느낌이었죠. 컨퍼런스 당일 한국의 발표가 시작되었을 때 분위기는 이미 뜨거웠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한국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 또한 그중 하나였죠. 발표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IT 기업의 수석 기술 책임자였으며 그는 한국의 기술적 성과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도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특히 AI 기반의 교통관리 시스템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되어 있었고 이는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발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술 중 하나는 바로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의료 진단 시스템이었는데요. 그 기술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조기 진단을 통해 질병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발표를 들으면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왜 의료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새로운 의료 진단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진단과 치료 계획을 제공하였죠. 예를 들어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나 유전자 정보, 생활 습관, 그리고 실시간 건강 데이터를 모두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의사들이 놓칠 수 있는 작은 징후들까지 포착할 수 있었답니다. 그 기술의 핵심은 바로 빅데이터였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수많은 환자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그 데이터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이 됩니다. AI는 수십만 건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그를 통해 각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추천하게 되죠. 더 나아가 유사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 경과까지 분석하여 어떤 치료가 더 효과적일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했던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자랑하였는데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암과 같은 복잡한 질병에서는 AI의 진단 정확도가 더욱 빛을 발하였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그 시스템은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과거에는 환자가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후에야 진단이 내려졌지만 AI 시스템은 그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건강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미리 알려주었죠. 예를 들어 혈당 수치가 천천히 상승하는 패턴을 포착한 AI는 환자가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을 미리 경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정하도록 돕는 것인데요. 이는 결국 환자가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스템은 유전자 정보까지 활용하였는데요. 각 개인의 유전적 소인을 분석하여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방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유전적 요인이 강한 질병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미리 위험도를 분석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한 조기 진단 시스템은 특히 암과 같은 질병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였는데요. 암은 조기에 발견될수록 치료 확률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AI 시스템은 초기 단계에서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어 환자에게 더 많은 생존 가능성을 열어준답니다. 게다가 그 AI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강력한 점은 개인 맞춤형 치료라는 것이었는데요. 모든 환자는 각기 다른 유전적 배경과 생활 습관, 그리고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질병이라도 각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각 환자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추천하였죠. 예를 들면 같은 암 진단을 받은 2명의 환자에게도 각기 다른 치료법이 제시될 수 있었는데요. 한 환자는 유전자 분석 결과 특정 항암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다른 환자는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추천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한 맞춤형 치료는 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크게 높여주며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표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사례로 AI를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가 이미 실현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AI는 환자의 치료 경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치료법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보장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한 AI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의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의사와 AI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진단과 치료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사였습니다. 한국의 발표에서는 AI가 의사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의사는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한 협력 관계는 의료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AI는 의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의사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와의 상담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이는 특히 시간이 중요한 응급 상황에서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AI는 응급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사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의료 시스템은 현재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은 더욱 무궁무진한데요.
한국의 발표에서는 이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질병 예측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 목표였죠. 또한 AI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의사와 환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AI의 진단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답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의 발전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와 예방을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발표는 이러한 AI 의료 시스템이 단순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의 상당 부분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의료 진단 시스템 발표가 끝난 직후 컨퍼런스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는데요. 많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발표를 들으면서 그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감명을 받았고, 특히 AI와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의료 분야에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새삼 놀라웠죠. 정말 대단해. 역시 한국은 IT 강국이야. 제 옆에 앉아있던 영국의 의료기술 전문가가 말을 꺼냈는데요. 그는 발표 내용을 열정적으로 칭찬하며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도 AI를 도입한 의료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한국의 방식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저기 그런데요. 그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들려오는 낮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분위기를 잠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인 참석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베이징의 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술 전문가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발표는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는데요. 이 기술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의 말에 주변이 약간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한국의 발표에 찬사를 보내는 가운데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진 사람들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첫째로 AI를 통한 진단 시스템이 정말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AI가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결국 의료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빅데이터와 AI를 도입한 시스템을 연구 중이지만 아직 완벽하게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렇게 중요한 분야에서 AI의 판단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진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게다가 중국에서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AI가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자칫 잘못 관리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표가 과대평가되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중국의 관점에서는 아직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우리는 데이터의 양만으로 기술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료는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한국이 제시한 시스템이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중국인 참석자의 불만에 회의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는데요. 주변의 몇몇 참석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제기한 문제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다소 당혹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한국의 발표자들은 침착하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이정민 박사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는데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의문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한 시스템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의료에서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AI가 의사의 결정을 보완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이 박사는 말을 이어갔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시스템은 단순한 진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활 패턴이나 과거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사들이 미처 보지 못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찾아낸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에도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그는 끝으로 덧붙였는데요. 물론 저희도 AI가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박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참석자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여전히 AI가 의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데이터는 그 무엇보다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요. 그는 결국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듯 자리에 앉으며 말을 끝냈는데요.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인 참석자의 불만 섞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의 발표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발언 이후에도 여러 나라의 참석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고 한국 측은 그 질문들에 성실히 답변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되살렸습니다. 저 역시 중국인 참석자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강했는데요. AI와 빅데이터는 분명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지금 당장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점점 더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술은 항상 반대와 의심을 받기 마련이야. 하지만 진짜 혁신은 그런 비판을 넘어서 발전하는 거지. 제 옆에 앉아있던 영국인 참석자가 다시 말을 꺼냈는데요. 그는 중국인 참석자의 의견을 경청하였지만 한국의 발표에 더 많은 신뢰를 두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이 왜 IT 강국으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IT 혁신은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었는데요. AI와 같은 복잡한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점이 매우 감동적이었죠. 특히 저는 한국이 스마트 시티와 헬스케어 분야에서 보여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구글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구글도 이미 AI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술을 사회에 적용하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의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는데요. 가장 큰 일정 중의 하나인 언어학 세션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존 밀러 교수가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언어학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저였지만 한글의 디지털 적합성을 논하는 그의 주제는 많은 이들에게 흥미를 끌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태도로 무대에 섰는데요. 그는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이며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인지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수는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등 여러 언어와 문자 체계를 비교하며 한글이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풀어갔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규칙성 덕분에 컴퓨터 처리와 디지털 환경에서 매우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반면에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국어와 일본어는 방대한 문자수로 인해 학습과 입력이 어려운 점이 있답니다. 청중들은 그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쪽 구석에서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밀러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글의 구조적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조합해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답니다. 반면에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습이 어렵고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학습자가 수천 개의 문자를 외워야 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입력과 처리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도 다양한 음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컴퓨터에서의 입력 속도가 훨씬 빠르답니다. 그리고 오타의 발생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저는 교수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평소에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확실히 한글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중국인 남성이 손을 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어조는 상당히 도전적이었는데요. 저는 한글이 뛰어난 문자라는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남성은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우 챙으로 중국의 IT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한글은 중국의 한자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한글이 독창적이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청중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리우 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의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중국의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글이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다소 놀랐는데요. 중국의 한자가 한글의 기원이라고? 이는 제가 처음 들어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교수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이었죠. 하지만 존 밀러 교수는 리우 챙의 발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하였습니다. 리우 씨, 저는 중국의 한자 체계가 얼마나 역사적이고 중요한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이 중국 한자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하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통해 소리를 표현하는 음소 문자로 한자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러 교수는 차트와 역사적 자료를 슬라이드로 보여주며 한글의 독창성을 증명했는데요. 한자는 의미를 담은 상형 문자인 반면 한글은 소리를 기반으로 한 음소 문자입니다. 이러한 두 문자 체계는 기본적인 구조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글이 한자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리우 챙은 교수의 차분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였는데요.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한글이 탄생하기 전까지 중국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한글은 그저 중국 문자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그의 격정적인 주장에 청중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 논쟁이 단순한 학술적인 토론을 넘어 민족적 자존심과도 얽혀 있음을 깨달았는데요. 리우 챙은 단순히 학문적 사실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방어하고자 하는 듯 보였죠. 밀러 교수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대답했는데요. 리우 씨, 저는 당신이 말하는 중국 문화의 영향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반도는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문자를 사용했고 그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한자의 변형이 아닌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그는 한글 창제의 배경을 다시 설명하며 세종대왕이 문맹을 줄이고자 했던 노력과 그 결과물을 강조하였는데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 핵심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소리를 표현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중국 한자와 전혀 다른 발상입니다. 리우 챙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더 이상의 강력한 반박을 내놓지 못하였는데요. 그의 감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교수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청중에게 설득력을 더해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의 말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저 역시 그의 설명에 더 깊이 공감하였답니다. 그 순간 일본인 참석자인 사토 히로시가 손을 들며 발언을 요청했는데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일본어 또한 매우 정교한 언어 체계입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로 이루어진 복합 문자 시스템이며 이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사토 히로시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변했는데요. 맞습니다, 사토 씨. 일본어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문화적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실용성입니다. 교수는 한글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장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한글은 그 규칙성과 단순함 덕분에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서의 입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또한 음소 문자로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 정보 처리와 검색에 있어 아주 효율적이랍니다. 일본어의 복잡성은 디지털 환경에서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리우 챙과 사토 히로시는 더 이상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교수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 앞에 그들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언어적 논쟁이 단순히 학문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정체성과 자부심이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밀러 교수의 발표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서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IT 컨퍼런스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이며 그들은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 고유의 문자 체계인 한글이 자리하고 있었죠. 한글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의 흐름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 체계임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한글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매우 기대되었으며 한국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야말로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AI 개발자로 일하고 계시는 엘레나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한국의 IT 기술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사연 보내주신 엘레나 씨께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다른 한국의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코스는 그냥 K-팝 덕분에 운 좋게 인기를 얻는 거잖아.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자국의 언어와 문화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갈등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를 필두로 한 한국어의 인기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중국어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에 벌어지는 숨겨진 언어 패권 전쟁. 오늘의 스토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의 미국인 소피아입니다. 세계 최대의 외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회사인 듀오링고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플의 사용자들은 게임처럼 흥미로운 방식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 코스는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근래 한국어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 그리고 영화와 같은 한국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특히 BTS와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은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형성하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이와 함께 한국어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법도 배우기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외국어 학습자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대학 시절 다양한 브랜드와 회사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했죠.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어나 문화를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저의 첫 직장은 작은 스타트업 회사였는데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시험해보며 경험을 쌓았죠. 하지만 항상 더 큰 무대에서 일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마케팅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듀오링고는 제가 항상 눈여겨보던 회사 중 하나였어요. 언어 학습을 게임처럼 즐겁게 만들고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죠. 이런 플랫폼에서 내가 가진 마케팅 지식을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로 듀오링고에 지원서를 넣었답니다. 얼마 후 정말 운명처럼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인터뷰를 진행하며 저는 듀오링고가 가진 비전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저의 합격에는 한국어도 크게 한몫을 했는데요. 제가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K-팝과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추천으로 K-팝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가수들의 음악과 퍼포먼스 그리고 그 뒤에 담긴 문화적 요소들이 저의 흥미를 끌었죠. 게다가 한국 드라마는 저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는데요.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겼고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특히 한국 드라마 속 캐릭터들이 쓰는 언어와 표현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한국어를 배우는 게 필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듀오링고 앱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국어 공부를 하며 듀오링고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관심은 점차 저의 직업적인 목표로도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듀오링고에 입사한 후 저는 다양한 언어 학습 콘텐츠에 대해 마케팅을 하면서 한국어 코스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듀오링고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기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인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코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캠페인을 기획했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개발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짜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문화를 마케팅 메시지로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용자 중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1770만 명으로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에 이어 4위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 수의 가파른 증가세였습니다. 2년 전 조사 당시 한국어 학습자 수는 906만 명이었지만 올해는 1770만 명으로 95%나 성장한 것이죠. 스페인어 64%, 프랑스어 52%, 일본어 77%의 학습자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답니다. 이러한 한국어의 폭발적인 인기를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어 코스 담당자인 메이린이었습니다. 메이린은 중국어 코스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한국어 코스가 연일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불안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메이린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스며 있었죠. 소피아, 요즘 한국어 코스가 너무 잘 나가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어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요즘 K-팝과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러한 이유로 한국어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메이린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녀는 자신이 담당하는 중국어 코스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실망하고 있었죠. 그래도 이건 불공평해요.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한국어는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언어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 그게 나를 더 화나게 한다고요. 메이린의 목소리는 점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오랫동안 중국어 코스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한국어 코스만 계속 주목받는 현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거죠. 저는 메이린의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메이린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는 중국어 코스를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해요. 그런데 왜 자꾸 한국어 코스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한국어만 찾고 이건 말도 안 돼. 메이린의 말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질투심이 섞여 있었는데요. 자신이 담당하는 중국어 코스가 한국어 코스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메이린은 계속해서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아. 한국어 코스는 그냥 K-팝 덕분에 운 좋게 인기를 얻는 거잖아. 내가 이룬 성과는 다 어디로 간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저도 한국어 코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이 단순한 트렌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말을 꺼내었습니다. 메이린, 내 감정을 이해하지만 한국어 코스가 인기 있는 건 단순히 K-팝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 많은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고 있어. 그러나 메이린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였는데요. 그럼 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저는 메이린의 말을 듣고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단순한 질투 이상의 문제였죠. 메이린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는데요. 메이린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저에게 계속해서 쏟아내었죠. 저는 그런 메이린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저희의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이린과의 대화가 더 이상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메이린의 질투와 불만은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었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녀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시키기는 어려웠죠. 그런 저에게 동료인 민지는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었는데요. 저의 절친한 동료이자 한국어 코스를 총괄하는 민지는 요즘 그 인기를 실감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한국어 학습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녀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기는 하지만 늘 최선을 다하죠. 어느 날은 민지와 대화를 나누다가 메이린과의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중국어 코스의 인기 하락에 관한 내용이었죠. 저는 민지에게 한국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데 중국어는 왜 점점 더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민지는 물론 한류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아마도 배우기 쉬운 한국어 비해 중국어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서이지 않을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되물었는데요. 민지야, 사람들이 한국어는 배우기 쉽다고들 하잖아. 그런데 그거 정말 맞는 거야? 민지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한국어는 문법도 단순하고 무엇보다 한글 덕분에 배우기가 훨씬 쉬운 언어예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아주 과학적인 문자인데요. 자음과 모음이 각각의 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배우기 쉽고 이해하기도 간단하죠. 저도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맞아,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잖아. 다른 언어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단순한 거지. 그에 반해 중국어는 어떨까요? 민지가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어는 정말 복잡한 언어로 유명하죠. 특히 한자라는 글자 체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 어렵다고 느껴요. 심지어 중국어 담당자인 메이린조차도 중국어는 정말 문자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하죠. 한자만 해도 5,000자 이상을 익혀야 하는데 그걸 다 외우는 게 쉽지가 않죠. 저는 놀라며 말했는데요. 5,000자나 외워야 한다고? 그러면 한국어와는 비교도 안 되겠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죠. 한국어는 24개의 글자만 익히면 되지만 중국어는 그 수천 개의 한자를 다 익혀야 하니까 시작부터가 다른 거죠. 그리고 중국어는 글자의 모양만 외우는 게 아니라 각각의 발음과 의미도 다 알아야 해요. 메이린의 말에 저도 점점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중국어 배우는 걸 어렵게 느끼는 거겠네. 민지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어는 발음 면에서도 비교적 간단한 언어예요. 대부분의 발음이 명확하고 일정한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는 성조라는 것이 있어요. 성조는 같은 단어라도 음의 높낮이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중국어에는 4가지 성조가 있어서 같은 소리라도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마라는 소리만 해도 성조에 따라 엄마, 말, 욕하다, 삼다 등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는데요. 와, 그럼 발음을 잘못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겠네. 성조 때문에 중국어가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발음 연습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성조를 정확하게 구사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민지가 덧붙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가 단순히 글자의 수나 발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어는 의문론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언어로 소리와 문자의 1:1 대응이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민지가 다시 설명하였는데요. 한국어는 우리가 발음하는 그대로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다라는 단어는 그대로 기역, 디귿, 아로 나누어지고 그걸 그대로 발음하면 가다가 되는 거죠. 소리와 문자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배우기가 더 직관적이고 쉽다는 거구나. 맞아요. 민지가 계속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중국어는 의미 중심의 문자 체계인데요. 단순한 소리로 이루어진 한글과는 달리 한자는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단지 글자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기억을 해야 하죠. 그로 인해 학습자가 기억해야 할 정보량이 많아지면서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플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떠올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교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곤 하였죠. 한국어는 배우기가 쉽다고 느끼는 반면 중국어는 시작부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저는 민지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학습 난이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어는 한글 덕분에 배우기가 쉽고 과학적인 언어로 인정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발음도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문법도 직관적이어서 초보자들도 빠르게 익힐 수 있었답니다. 반면에 중국어는 한자의 방대한 양과 복잡한 성조 시스템으로 인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한국어 코스의 성공 덕분에 저는 다음 주 한국으로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첫 한국 출장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답니다. 오랫동안 한국어에 대한 마케팅을 하면서도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출장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죠.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한국어 코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 것인데요.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사용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출장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를 통해 더 나은 한국어 학습 환경을 제공할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이번 출장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어의 인기가 단순히 언어 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K-컬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더욱 풍부한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한복과 같은 문화 요소들을 저희의 콘텐츠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며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한국어 코스가 어떻게 하면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한국어가 그저 트렌드가 아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언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물론 부산과 제주도까지 한국의 여러 도시들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자주 보았던 번화한 거리들과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경복궁과 같은 전통적인 건축물들이 저희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던 그 장소들을 내가 직접 걷게 되는 날이 오다니. 제가 한국어로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답니다. 혹시 한국에 좋은 장소나 문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외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소피아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어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연을 주신 소피아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나중에 한국 방문 소식 또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